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기대감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4% 가까이 올랐습니다. 2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일명 코인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 주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18%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0.1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2월 26일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2% 상승한 이후 약 2달여 만에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전주보다 0.03%포인트 올라 0.0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4%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난 15일 줄줄이 0.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연 2.4%에서 3.9%, 우리은행은 연 2.63%에서 3.63%로 올렸고 농협은행은 연 2.42%에서 3.63%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나은행은 연 2.613%에서 3.913%로 전날보다 0.002%포인트 낮췄고 신한은행은 2.42%에서 3.67%로 금리 변동이 없었습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 기준 신규 취급액 코픽스가 0.84%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이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고 발표하며 최근 논란이 됐었죠.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남양유업은 결국 공식 사과,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발효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77.8%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발표 3일 만인 오늘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품절되고 주가가 요동치는 동안 별다른 대응이 없다가 식약처가 고발 조치에 나서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습니다. 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겁니다.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에 언론사를 부른 점과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만 시험을 했으나 불가리스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점을 꼽았습니다.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서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런 거는 이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 제8조에 따르면 식품을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 영업정지 2개월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도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발표 나흘 전부터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발표 당일인 지난 13일 남양유업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8.57% 올랐고 시간의 거래에선 10% 더 상승했으며 다음 날에는 28.6% 오른 48만 9천 원까지 치솟았다가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하락 마감하며 하루 동안에만 32%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시세 조정이 있는지 볼 거고 미공개가 있는지 볼 거고 부정거래가 있는지 하여튼 이런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다 봐요. 뭐가 발견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부의 확인 결과 불공정 거래 혐의가 의심되면 심리부를 통해 정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도 글로벌 증시 상승세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는 장중 3,2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1,000선에 안착하는 등 국내 증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줄어들며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 연방보건당국은 접종 후 혈전 발생 사례 보고에 따라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일시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J&J 백신 접종 중단 이슈에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1분기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 등의 영향으로 연일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훨씬 전 채권 매입을 줄일 것이라 다시 한번 밝히며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고 이에 원달러 환율은 1,120원 하단에서 움직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안정세에 국내 증시는 일일 변동성이 1%를 넘지 않는 이른바 변동성 적은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실적 기대감과 원달러 환율 안정세에 외국인의 매수는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2.13% 오른 3,198.62포인트에 코스닥 역시 3.26% 오른 1,021.6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이번 주에도 매수세를 이어간 가운데 기관만이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지만 개인이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연기금은 이번 주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주와 비슷한 규모인 약 7,100억 원어치를 팔며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5일 카카오는 5대1 액면 분할 뒤 첫 번째 거래를 맞았습니다. 10만 원대로 내려온 가격대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5대1 액면 분할 뒤 첫 거래를 맞았는데 주가는 장 초반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며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증권업계는 현재 지수 방향성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철강 등의 업종과 종목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입주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공급량은 줄어들고 매물 잠김 상태가 여전히 이어지며 전세 시장 불안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입주가 예정된 전국 아파트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총 5만 97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6,560가구이며 수도권 전체는 2만 5,443가구입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은 작년 동기 1만 3천 가구 대비 50% 감소했고 수도권은 작년 동기 5만 1,000가구에 비해 49.7%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런 입주 아파트 물량 감소는 곧바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자체가 적은 데다가 새로운 공급량도 줄어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정비 사업이나 신규 택지 사업들도 원활하게 되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3기 신도시가 또 지금 약간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마저 잘 되지 않으면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이 분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편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0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보다 0.01% 하락했는데 2019년 6월 둘째 주 이후 1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입주 물량 감소로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일명 코인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최근 24시간 거래 대금은 약 25조 4,51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빗썸과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 대금은 약 21조 653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 1월 17조 2,994
414억 원에서 3월 9조 4,261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같은 기간 개인은 하루 평균 13조 6,651억 원에서 3월 9조 7,142억 원으로 거래를 줄였습니다.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신액이 8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돈이 몰리자 역마진을 우려한 저축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연 1.65%로 전년 동기 대비 0.4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개월 미만의 일부 정기예금 상품 중에는 0%대 금리까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줘 인기를 끌었던 파킹 통장의 금리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SBI 저축은행은 사이다뱅크 입출금 통장 금리를 연 1.3%에서 1.2%로 0.1%포인트 내렸고, 웰컴 저축은행은 웰컴 비대면 보통예금 금리를 연 1.5%에서 1.3%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낮추는 것은 역마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만 늘렸다가 대출하지 못하고 쌓아두면 역마진이 발생하는데 최근 여신액 대비 수신액 증가세가 더 가파른 상황입니다. 지난 2월 기준 저축은행 전체 여신액은 80조 5,412억 원, 수신액은 83조 2,6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이 금융권의 규제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감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예금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공공재개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동작구 흑석 2구역, 오늘 주민설명회를 통해 용적률과 층수, 분양가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요. 분양가 상한제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인센티브는 주어졌는지 현장에 다녀온 지혜진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설명회 다녀오셨잖아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가격이잖아요. 예, 분양가.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시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라고 약속한 바 있었는데 예상 분양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흑석 2구역의 예상 분양가가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공사는 흑석 2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할 시 3.3제곱미터당 최대 4,224만 원까지 일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분양가를 좀 더 보면요. 흑석 2구역이 민간 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예상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615만 원입니다. 이는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의 62% 수준인데요.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는 흑석 2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면제되면서 일반 재개발 분양가인 3,615만 원보다는 높게 책정될 전망입니다. 대략적으로 신축 시세의 70에서 75%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예상 세대수도 공개됐는데요. 공공재개발 추진 이전에 흑석 2구역 조합추진위원회가 일반 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694세대였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서는 전체 세대수가 1,324세대로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세대수는 512세대로 책정됐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가 13억 823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른바 대장주로 꼽히는 게 인근의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인데요. 아크로 리버하임의 같은 평형을 비교해보면 KB부동산 기준 시세가 17억 5천만 원에서 20억 7,500만 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매물 호가는 20억에서 23억 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분양가는 허그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받는 만큼 입주 시점에 인근 분양가나 집값이 올라가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정부가 애초 발표가 공공재개발 추진 시에 분양가 시세가 80에서 90% 주변 시세 이렇게 맞춘다고 했는데 시세 70% 수준이면 발표한 것보다 좀 적긴 하네요. 분양가에 만족하는 분위기인지 궁금하고요. 일대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올해 2월에 분양가 관리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세의 85%에서 90%라는 예상이 나온 겁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90%까지 받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보면요. 일반 재개발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혹은 허그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가 정해지는데요. 흑석 2구역이 속한 동작구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입니다.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하는 흑석 2구역은 이 규제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흑석 2구역 분양가가 시세의 70%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단 낮다고 하더라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제공되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바로 종상향이나 초과 용적률 적용, 그리고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인데요. 이 같은 혜택을 통해서 사업성 자체가 개선되는 만큼 분양가 이상의 이익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SH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인센티브로 제공한 만큼 민간 재개발 사업의 분양가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민간 재개발을 진행 중인 흑석 11구역이 있는데요. 흑석 11구역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600만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이고요. 이 관계자는 목표 분양가가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예상 분양가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흑석 2구역의 분양가가 좀 더 높게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5월 분양한 흑석 리버파크 자이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813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재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분양가 혜택을 어느 정도 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 층고 이런 부분도 관심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존의 흑석 2구역은 이거 낮다고 조금 지금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공개된 거 보니까 용적률 600%에다가 층고는 49층까지 나왔습니다.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SH공사는 흑석 2구역 사업을 용적률 600%, 층고 49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의 국토부 발표보다도 사업성이 개선된 건데요. 국토부는 지난 1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450%의 용적률을 제시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공공재개발 신청 당시 준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흑석 2구역의 법적 상한 500%를 기준으로 20%의 인센티브를 받아 용적률 600%로 사업을 진행하길 희망했습니다. 이 같은 이견 때문에 한때 잡음이 일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맨 처음 추진위원회가 희망했던 600% 용적률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SH 관계자는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과 관련해 서울시와 이미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다라며 서울시도 600% 그리고 49층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흑석 2구역은 올해 말까지 촉진 계획 변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이다 보니 공기가 3년 정도 걸리고 이주나 철거를 하는데도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인허가 기간이나 조합원 분양 등의 시간까지 합해줘야 되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입주까지 빨라도 8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흑석 2구역 공공재개발 진행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1위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하며 이르면 7월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카카오뱅크가 제출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6월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일반 청약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코스피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내각을 동시에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또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에 이어 내수도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제조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고용이 증가 전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소비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20.3% 늘며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백화점 매출액은 62.7%나 급증해 정부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온라인 매출액과 할인점 매출액도 각각 21.1%와 3%씩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 활황으로 상장을 통한 회수가 많이 이루어지며 청산펀드가 역대 최고 수익률인 9.1%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10년간 청산펀드는 총 423개, 전체 평균 수익 배수는 약 1.3배로 나타났다 밝혔습니다. 최근 10년 청산펀드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도 이전 수익률은 등락을 반복했지만 2016년도 이후엔 매년 오르며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9.1%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5년 청산펀드의 연간 수익률 증가 추세는 당해 연도 청산펀드가 투자한 기업들 중 코스닥 기업 공개 기업 수가 많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한 제약사가 러시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생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코스닥 상장사 휴온스 글로벌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 생산을 위한 기술 도입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휴온스 글로벌 외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국부펀드입니다. 컨소시엄은 백신 생산 기술을 도입해 오는 8월 시생산에 돌입하게 되고 월 1억 회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새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를 공개했습니다. 기아 카니발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 소비자들에겐 새로운 선택지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미니밴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정세미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15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 미디어 시승회를 열었습니다. 이 중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모델을 타고 고양과 김포 구간을 주행했습니다. 스타리아는 경쟁작인 기아 카니발보다 높고 깁니다. 전장은 높이고 지상고는 낮춰 실내 최대 높이를 1379mm까지 확장해 어린아이가 걸어 다닐 만큼의 넉넉한 공간을 갖췄습니다. 가장 큰 강점은 시트입니다. 무중력 상태의 자세를 구현하는 프리미엄 릴렉션 기능이 적용됐고 인조가죽 시트와 부드러운 헤드레스트로 안락함을 높였습니다. 또한 낮은 벨트라인으로 창문 크기가 커져 동급의 차보다 높은 개방감을 구현했습니다. 스타리아는 디젤과 LPG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구성됩니다. 디젤은 R2.2 VGT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177마력, 최대 토크 44.0의 힘을 발휘합니다. 속도 변화 시 안전하게 차체를 이끌었는데 2,300kg이 넘는 공차 중량으로 민첩함은 덜했습니다. 시승연비는 12.9km/L로 10.8km/L의 공인연비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과 진동은 아쉬웠습니다. 저속에서의 소음이 유입됐고 큰 차체에 수반되는 진동과 충격은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유연한 라이프를 즐기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캠핑카, 리무진, 친환경 파워트레인 등 다양한 파생 모델을 출시해 공간성과 개방감을 무기로 내세운 스타리아는 기아 카니발과 도요타의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과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면서 후쿠시마 어민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방출은 2년 후에 이뤄지지만 후쿠시마 어민들은 이 계획 자체로 당장 사업에 타격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어민들이 오염수 방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 어민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해결 방법은 바다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해로운 소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어민은 정부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를 믿고 거래할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마텔사의 자동차 장난감 브랜드 매치박스가 전기차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 미니어처는 실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모델로 했고 주유소 대신 전기 충전소도 함께 판매해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새로운 모터링 환경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니어처 장난감에도 전기차 전환 트렌드를 반영해
어린이들의 환경인식을 북돋아주자는 취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들의 환경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 만큼 이 미니어처 제작에는 재활용 소재가 99% 활용됐습니다. 배치박스는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전기 자동차와 같은 환경의식을 북돋아주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생일 태양절 109주기인 어제 부인 리설주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기념 공연을 부부 동반으로 관람한 이후 2달 만입니다. 특히 이번 참배에는 이설주 여사와 함께 조영원 당 조직비서, 박정천 군 참모총장,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현성월 당 부부장 등 5인만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측근 3인방인 조영원, 김여정, 현성월에 대한 특별한 신임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급차의 대명사인 벤츠가 첫 전기차 전용 모델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미래차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첫 모델 더 뉴 EQS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벤츠는 이 차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첨단 기술과 디지털 요소를 갖춘 첫 번째 럭셔리 전기 세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QS는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8월부터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의 경우 유럽과 미국 판매가 시작된 이후 이르면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